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강산 학생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인턴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좀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생생한 후기 좀 이렇게 생생한 후기. 생생하게 네. 좀 남겨주시면 참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항의 아들이. 안녕할 필요까지 있나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를 이제 까먹으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쵸. 얘는 포항의 아들이 된 강산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어요?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네. 전공 지식은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한 20년 차 됐어요, 지금. 사실 한 달 차인데 예. 네. 제가 느낀 게 네, 네. 공대생으로서 전공 지식은 좀 중요하더라고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일하는데 적용을 해요, 지금? 왜냐면 다 뭐 전자기 유도 현상, 네. 뭐 패러다이 법칙 이런 사소한 공부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만화 미생의 무대로 굉장히 친숙해진 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종합상사 편인데요. 포스코 대우 대 이제 SK 네트워크스예요. 네. 이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을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보비 씨는 어떠십니까? 일단 종합 상사하니까 예전에 네. 무한도전에서 무한상사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해외 관련한 업무도 많은 네. 것 같고 뭔가 외국어 맞아요. 능력이 좋아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무한상사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뭐 CM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포스터도 만들고 전화 상담도 받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무한상사에서는 속옷도 만들었죠. 어떤 거? 맞아요. 그것도 만들었어요. 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사라는 것이 뭐 종합상사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궁금해요. 사실 좀 없거든요. 네. 저는 친구 하나가 예. 자기네 회사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던 지금은 이제 포스코 대우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대부분 비슷한데 미생에 나오는 그 팀은 분야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분야 그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 팀은 본 적이 없고 특정 분야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특화돼 있다. 그렇죠. 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현실에 가깝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 회사원들의 비주얼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판타지가 있대요. 미생 속에 나오는 장그래 같은 신입사원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과장 같은 그런 팀장님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업계에 현황이 없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종합상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 직장인들 중에 증권맨, 네. 또 상사맨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아마 이 두 직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직종의 공통 분모는 이제 우리가 단순 오피스 업무가 아니라 좀 전문성이 좀 높다. 네. 증권업에 있는 사람들은 시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상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어떤 직군들보다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합상사 우리 전성시대라고 해서 해외 그룹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대기업 기업 단체들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계열사들의 매출을 이 종합상사가 그냥 선봉장에 서서 직접적으로 해외 매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합상사 전성시대라고 해서 매출 규모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볼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75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큰 종합상사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좀 부흥시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상사맨들은 아프리카에서도 스키를 팔 줄 알아야 되고 사막에서도 난로를 팔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아주 좀 역군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름 본인들의 직군이나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7대 종합상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다 이 종합상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포스코에 편입되어 있는 과거의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포스코 대우,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대표적 상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현장 취재를 다녀오니까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인턴을 같이 하고 있는 학우들을 조사해봤는데 네. 제가 평소에 중앙대생들만 했잖아요, 조사를. 근데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 모인 친구들이 야. 굉장히 막 의지를 갖고 다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그 인터뷰의 수준이 약간은 좀 높을 수도 오.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보셨다고요? 왜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버터를 많이 먹어서 왔습니다. 네. 귀엽네요. 이번의 주제는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의 대결입니다. 누구나 알고 공교롭게 이제 포스코가 계열사에 있는 회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약간 편파적일. 그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양한 친구들을 일부러 조사했습니다. 예. SK라는 그룹이 같이 인터넷 저희는 네, 인터넷에 그렇죠. 항상 드는 기업이기 다른 때문에 학교군요. 네, 다 전국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능력을 쌓았을 다들 때 인재들이네요. 실례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뭔가 어색한 느낌. 저는 포스코 대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유도 한번 말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포스코 대우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도 드라마를 많은 굉장히 많이 직장인들 그러게요. 보면서 그래도 굉장히 나름 많은 친근한 분들이 분들도 오잖아요.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인턴뿐만 아니라 네. 이제 포항에서는 또 포스코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포항 그쵸, 지역에서만큼은 저희 인턴하면서 썸 타고 그런 애들 없나요? 그런 친구들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포 대우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포항공대생이거든요. 룸메이트였었어요? 루메트, 네. 저희 아무래도 네, 포항대생이니까 또 계열 이제. 쪽이다 보니까 훈훈하네요. 취직도 좀 더 쉽고. 다른 이유는 저번에 신문에서 그 포스코 쪽에서 새로운 소재를 하나 개발해서 층간소음 문제 맞아. 이 얘기 들어봤네요. 네. 진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가 좀 더 신뢰한다고. 둘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그래도 택하자면 SK 네트워크스. 이유도 말씀.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번에 SK 네트워크스에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친근하고 수평적이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적인 문화가 있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돼요? 결과는 제가 판넬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짜잔! 짜잔. 딱 보이네요. 몇 대 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8명 대 12명으로 포스코 대우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수치가 좀 예상했던 수치긴 한데 그래도 일단 포스코 대우가 좀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약간 아무래도 포항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 외에도 네. 이제 드라마 미생에서 한번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포스코 대우를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백수형. 네. 근데 하나 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네, 뭐였어요? 미생 드라마는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찍었는데 근데 윤태호 작가님이 실제로 취재를 한 곳은 다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어디 네, 현대로 알고 있어요. 네, 현대에서 취재를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시작해보는 백수의 노트! 네. 꿀팁입니다. 그죠. 꿀팁이죠. 네. 네, 먼저 포스코 대우. 네. 네, 구 대우 인터내셔널. 이 노래 네네.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대우에서 포스코로. 네. 올 초까지만 해도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대우그룹이 해체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인데 그렇죠.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대우 그리고 대우맨 이런 말들이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6년 만에 이제 포스코 대우라는 사명을 달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대우 인터내셔널 하면은 업계 최고의 좀 종합 상사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용생께서 이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대우그룹의 모태가 됐고 중심축이 됐던 기업이 67년에 김우중 대우그룹 과거 회장이 창립한 대우실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82년도에 주식회사 대우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2000년에 대우그룹이 몰락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종합상사라는 것도 75년도에 국내 수출에서 한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상사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서 수출 주도형 국가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이 제도가 90년도부터 그 제도 지원 제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2000년도가 이제 2003년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요. 결국 이제 무역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2010년에 포스코 그룹에 이제 편입되게 됐고 2016년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 대우로 상호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대우가 갖고 있는 상사의 상징적 이미지, 또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간판이 유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모 그룹의 시너지를 또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호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17조 정도 됐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작년 매출을 보면 한 17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사가 좀 그렇게 비즈니스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아쉬운 기분이 좀 드는데요. 간판을 바꿔단 이후에 기업 분위기나 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사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저가에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파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죠. 근데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고 이런 일반적인 상사의 비즈니스 모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거나이징 산업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 자체를 그냥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강한 정보력, 그다음에 시장 조사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플랜트라든가 에너지 자원 산업 같은 것들을 투자 계획을 받아서 또는 본인도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 자체를 만들어 나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철강이라는 게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철강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략이 좀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가 하나 네, 있는데요. 어떤 거죠? 이 포스코 대우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점이 하나 있대요. 어떤 겁니까? 어떤 점이요? 이제 다른 상사들은 보면 이제 기업의 오너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은 그 기업의 특수성이 이제 오너가 특별히 딱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맨으로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떤 거죠? 이제 그 상사 일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일인데 리스크가 큰 일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거죠. 아하, 오너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럼 밀어붙여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이제 더 까다로운 회의를 하고, 그런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뭔가 좀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백수 씨가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그런 얘기예요. 오너 경영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오너 경영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와닿잖아요. 오너가 뭐 마음대로 하고. 그쵸. 그럼 오너 경영의 반대는 전문 경영이죠. 전문 경영 쉽게 말해 월급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은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단기전에 실적을 내야 돼요.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 취임을 해서 지금 당장 힘드니 5년 후에 우승할게요. 그럼 그 이듬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문 경영은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거시적 관점의 의사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너 경영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또 그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체제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못 본 사이에 백수형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해지신. 아, 뭐 제가 한 몇 회 연속 헛소리 하다가 오늘 좀 이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저도 막 제가 방언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서 네.
골칫덩이 자식 하나가 나중에 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미얀마 가스 사업이 포스코 대우한테는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 포스코 대우의 아주 이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그리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 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그 포스코 대우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요. 일반적인 무역 부분, 여기서는 이제 철강, 금속, 또 자동차 부품, 각종 기계류, 물자 자원을 수입 거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 부분이 아까 나왔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국내외 제조 유통 부분에서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무역 부분의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런 민자 발전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상사가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히나 이제 제3세계라든가 신흥시장에서 민자 발전이라든가 플랜트 이런 좀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사업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프로젝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으로 내가 입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끌어 나아갈 때 내가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진 않겠죠. 근데 컨소시엄을 같이 짜가지고 그 사업을 꾸려 나가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사업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돈 되는 건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영. 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 네. 상사는 돈 되는 사업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 뛰어들어야 네. 하는 네, 그런 사업 분야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상사하면 그래도 무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상사들이 수익을 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SK 네트워크스의 키워드로 저는 카라이프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카라이프가 무슨 뜻입니까? SK 네트워크스의 상반기 그 실적 중에서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렌터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 이런 부분에 이제 카라이프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우, 신기합니다. 일단은 선생님, 그 SK 네트워크스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SK 네트워크스는 SK를 대표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53년도에 창립된 성경 직무회사가 그 효시입니다. 그다음에 76년도에 선일 섬유를 합병한 뒤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성경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이 계속 좀 다양한 변화들을 겪다가 그 예전에 그 영국의 자산운용 운영사 소버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SK 경영권을 두고 최태원 회장 측과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 중심에 서 있었던 회사도 또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글로벌이 구조조정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3년에 회사 이름을 SK 네트워크스로 변화시킵니다. SK 그룹에서 가장 주력 계열사는요. 그러니까 삼성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SK는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에너지 사업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SK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텔레콤입니다. 텔레콤이 SK 계열사들 중에서는 4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통신 산업이죠.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끝점, 다시 말해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포인트는 결국 정유소, 그러니까 주유소가 떠오르고 이동통신 대리점이 떠오르죠. 이 사업을 SK 네트워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 본연의 트레이딩 업무도 진행을 하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뭐 지금 렌터카 시장 또 워커힐 사업도 이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K 그룹 전반에 해외 유통, 내수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 규모를 보면 13년도 매출이 한 25조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정도 나왔고요. 15년도 때는 조금 실적이 줄어들어서 한 20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되고 있는 SK의 2등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SK 네트워크스가 면세점 선정에 탈락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동양매직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이고요. 사실 규모가 그지 크진 않은데 이제 그 면세 사업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SK가 보는 미래 비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주유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 정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SK는 아니지만 차를 아우르고 있는 외부 환경들의 플랫폼을 너무나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유소를 갖고 있고요. 정비센터를 갖고 있죠. 거기다 렌터카 사업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렌탈이라는 사회 문화 이런 그 생활 공간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단순히 렌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카라이프 사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 구조를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시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동양이 지금 우리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다뤄봤는데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4년도 신규 렌탈 계장이 한 15만 개 불과했는데 작년도에 뭐 30만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도 뭐 전년 14년 대비 15년이 약 1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기업을 만약에 M&A 하게 되면 이제 렌탈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 이제 다른 뭐 정수기라든가 생활 가전 기기를 또 렌털해가지고 유통망을 더 넓히겠다 이런 식의 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또 백세노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그 흥행한 영화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또 다른 곳에 네. 네, 상사맨들이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어디로요? 이란 상륙 작전. 이란 상륙 작전이군요. 아주 치열해요. 이란으로요? 네. 진짜 내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란이 이제 개방의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네트워크도 빠질 수 없어. 그렇죠. 당연히 이란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이제 자동차 업체랑 자동차 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진짜 열심히 이란으로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란 특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거 자세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상사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상사맨들은 시쳇말로 돈 되는 건 다 아는데 네. 돈 되는 게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저 중동에서 경제 사이즈 국가가 굉장히 큰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 국가가 다시 국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CKD 사업을 하고 있는데 CKD는 뭐냐면 목적지 조립이라고 해서 Completely Knockdown. 그러니까 어떤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역 메커니즘 여러분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수출을 해요. 그리고 그 부품을 가지고 이란에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럼 이란 경제에 부응하는 GDP에 일조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신흥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상사업계가 이런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재환 씨도 자꾸 아까 이따 저녁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건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다음 시대의 다음 산업이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원래 포스코 대우가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이제 네, 맞아요. 인수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렇게 자회사가 인수당했을 때 뭐 단점 같은 거는 없는지. 포스코랑 SK 네트워크는 되게 큰 기업이어가지고 막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 제가 관심 가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계열사 내에서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지 계열사 간의 이동이. 지금 요즘에 인턴이 금턴이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기 힘든데 그 어려운 만약에 금전을 또 우리 강전 들어가서 학생이 해내네요. 그 장기간의 인턴을 할 정도로 되게 필요를 한가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뭐 정말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좀 특이했던 질문은 이렇게 계열사가 많은 다양한 대기업은 계열사 내끼리 어떤 이동이 활발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활발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어찌 보면 다 다른 법인들이고 그다음에 조직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는 사업들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땐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이 사업부가 통폐합이 되거나 어떤 사업이 스핀오프 분사하거나 뭐 어떤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그룹 차원에서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직무가 바뀔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전과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부서별 이동도 좀 그럼 어려운 건가요? 같은 법인 내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 이동은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러니까 직무 순환제도나 그냥 자유롭다는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직무를 이행하게 되면 또 직무를 스위칭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그러니까 취준생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계열사가 바뀌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물산으로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로
나중에 옮겨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사업부 내에서 직무가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보다는 높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영업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영업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영업하다가 구매하는 선배들도 있고 영업하다가 마케팅하는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뭐 영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직무라는 테크트리 내에서 시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플랜 A 당연히 유지하시고요. 근데 9월이 시즌이 지금 목전이고 곧 있으면 하반기가 오픈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플랜 B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구직 활동을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저 그리고 제가 미생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생을 그렇죠. 보면 이제 거기 극중에 나오는 다양한 사원들이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많이 하죠 뭐 진짜. 강하늘 씨도 거기서 네. 독일어를 샬라샬라 하고 그렇죠. 아 정말 공대생인데도 이렇게 외국어의 비중이 큰가 약간 중요한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이 뭐 상사맨으로, 그러니까 이 상사들도 공대생을 뽑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고도화된 기술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뭐 에너지라든가 전기 제어 배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공대생도 뽑습니다. 근데 그런 상사에 들어갈 공대생이라고 하면 어학 실력이 출중하게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 PT 면접장에서 이런 걸 시켜요.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우수성에 대해서 네가 어떤 세미나의 기조 발언자임을 가정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설을 해봐라.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당연히 영어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사는 조금은 어학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제 친구가 상사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는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요, 선생님? 아니, 제가 뭘 얻어먹어야 될지 이제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걔 안 까줘, 저한테. 왜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많으면은 그럴 수 있네요.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럴까 그럴까 봐. 봐. 완전히 오픈을 안 하죠, 그죠? 그렇다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몇 도짜리를 사달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정도 먹으면 딱 좋을까요? 대우 같은 경우가 지금 다 초봉 기준으로 신입사원 평균 봤을 때 한 4,200 정도 되고요. SK 네트워크가 한 3,5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종보다는 좀 아무래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영업이, 그러니까 임직원 수가 제조업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 상사는 어찌 보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치밀한 시장 조사와 그다음에 소통과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연봉 수준이 높을 수도 있겠죠.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SK 네트워크스에 관한 카더라입니다. SK 네트워크스의 경우 인적성에서 직무별로 시험 유형이 바뀐다. 카더라. 기업들마다 인적성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삼성은 상식이 많이 나오고요. 현대는 이제 정보 추론하고 자료 해석 파트가 두 덩어리로 아주 많이 나오고요. CJ는요 쉽고요. 네. 그다음에 쉽고 그다음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SK는 좀 유형이 수리 언어 역사로 출제가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한데 직무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각 직무별로 그러니까 경영, 소프트웨어, 생산, 건설, 연구 개발에 맞춰서 일반적인 적성에는 나오지 않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서류가 합격되게 되면 적성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드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사는 유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카더라. 에이.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유학생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않아? 그 어떤 직무보다는 어학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흥시장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까도 미얀마 얘기 나왔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어는 기본이고 또 서반어, 포르투갈 뭐 이런 그 서반어 같은 지금 신흥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학을 좀 많이 본인이 구비하고 있다면. 근데 아니면 내가 지금 완성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보면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유학생인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왔는데 막상 또 시켜보면은 여기 국내파 하는 거랑 수준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제 학생들 보면 오히려 완전 순수 국내파인데 여기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 있는 면접관들 막 그렇게 비싼 돈 들어서 사립학교 나왔던 친구들만큼 영어가 나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학벌이라기보다는 실력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SK 네트워크스를 한번 선택하고 SK 싶습니다. 네트워크스. 왜죠? 사실 포스코 대우와 SK 네트워크스 정말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저는 사실 요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로 이제 바뀌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 근데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카라이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가 만들어져도 그와 관련된 이제 부가적인 상황 때문에 와, 정말 이 기업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뻥의 아들이라면서요? 포항의 아들이지만 이제 사람이 다양하게 이제 또 펼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SK 네트워크스로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님은요? 저는 오늘 방송으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네, 포스코에서 인턴하고 와가지고 SK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기업 중에서는 예. 저도 SK 네트워크스 쪽에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래지향. 면모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면모에서 네. 좀 마음이 기울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대우도 이제 사명이 바뀐 만큼 열심히 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았으면 저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어떤 거요? 포스코 대우가 백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원들마다 이제 대우가 좋으니까 예. 전 다시 포스코 대우 쪽으로도 한 표가 약간 기울어지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둘 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포장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부탁드립니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맞다. 저는 백수 씨 얘기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증권맨, 상사맨. 예. 맨이라는 호칭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 맨파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에 있는 영업사원들은요. 내가 휴대폰을 많이 팔고 싶어도 이 휴대폰이 특성이 안 나오면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라든가 제품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면 못 팔죠. 하지만 상사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 트레이딩, 오거나이징 산업은 제품이라는 경쟁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맨파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증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고요. 상사맨들은 글로벌 소통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강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이 수동적으로 흘러간다. 그다음에 매일같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 그리고 그냥 한 달 한 달 나에게 꽂히는 또 월급 통장, 뭐 그런 부분들보다 정말 글로벌한 회의 시장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의 창출이 꼭 나의 실적이 되고 뭔가 이런 제품 때문에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플랜 때문에 실적을 따내게 되면 회사에서 아마 그 입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갭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어찌 보면 좀 잔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젊은 청춘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